노신의 생애와 사상, 그 다음에 노신의 계몽의 길, 그 다음에 노신의 혁명의 길,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신의 생애와 사상. 노신은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본명은 조수런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루신으로 표시된 이유는 광인일기라는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의 필명을 잠깐 이 초청란을 수락을 해줄 때가 이게 떠야 되는데 안 떠서. 오케이. 그래서 1881년 9월 25일 날 누시는 절강성 샤오싱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의 집안은 비교적 부유하고 사대부 집안이었어요. 사대부. 할아버지가 베이징에서 한림원의 관리를 지냈고, 그 말은 과거에 급제해서 동네에서 과거 급제했다고 소문나고 국가에서도 알아주는 인재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수재로서 급제한 선비의 가정으로 비교적 유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13살이 되던 때에 할아버지가 과거 시험 부정 사건으로 연루가 돼요.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고, 아버지도 중병에 걸려서 병원 생활을, 그러니까 그때는 병원이 이제 요즘같이 그런 병원이 아니죠. 중의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세가 되던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18세 되던 때는 남경에 있는 광무철로학당이라는 그곳으로 학교를 입학하여 그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서양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인의 그 진화론과 혁슬리의 천연론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한 기간은 약 2년 정도, 99년부터 1902년, 그러니까 1월이니까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죠. 그의 할아버지를 보면 조부가 제 앞에 있는 사진인데 조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주씨죠. 할아버지가 성이 주씨고 조모가 손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계모인데 장씨죠. 장계석 장씨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조펑이라고 돼 있고, 엄마가 성이 루신 할 때 그 루가 엄마 성을 따서 한 거예요. 루루이라 그래요. 루루이. 그리고 이 지팡이 짚고 있는 이분이 서우화이지엔이라고 서당 선생님이에요. 이분한테 노신이 전통 중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맥을 잡게 되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노신이 자기 고향에서 다녔던, 그러니까 남경에 가기 전에 다녔던 그 서당이 산미서옥이라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서당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서오경, 사서오경을 배우고 13경을
13가지 경, 뭐 주역, 상서, 시경, 주례, 예례, 예기, 좌전, 공양전, 효경, 논어, 맹자 이렇게 13가지 경전을 다 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유학 가기 전에 남경의 이 학당, 광무 철로 학당이라는 이 학당에 다닐 때 서방사상, 곧 혁슬리가 저작하고 옌프라는 중국 사람이 번역한 천연론, 밑에 조그맣게 세워져 있는 한자가 천연론, 헉슬리의 천연론이라는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중국어로. 그래서 다일의 진화론을 선전한 책으로 누신의 그 인생관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1902년에 유학길에 올라요. 유학길에 올라서 중국 사람으로서 유학을 간 사람이 그때, 과거에는 일본 사람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왔다면 우리가 배웠던 갑오전쟁, 곧 중일전쟁 이후, 그게 1895년이잖아요. 그래서 한 15년이 지난 다음, 한 20년 가까이 된 이후로 중국 사람들이 거의 다 유학을 가는데, 유학을 가서 보니까 1년 된 후에 자기 머리가 변발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귀찮고 거추장스러워서 자기의 민족의 탄압을 상징한 변발을 자른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딱 자르고 지금 찍은 사진이 바탕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가는 이제 노신에게 무슨 심정이 있었냐면 1902년에 1월에 이제 유학을 가는데 그 유학을 가서 자기가 뭘 할 건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쿄로 노신이 갑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온 학생들이 당시 도쿄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예비학교인 세이조 학교, 중국말로는 정청 따쉐라 그러는데 세이조 학교에 공부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철로 광업을 공부한 누신에게서는 입학 자격이 거기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유학생의 언어 속성을 가리키는 그 홍문학원, 고분학원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일본어와 과학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걸 배우고 있다가 배울 때 문득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 내가 이 광업이나 이런 쪽 공부보다도 의학을 공부해야겠구나. 의학. 왜 의학을 공부하게 됐느냐? 아버지가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하고 이제 3년 동안 힘들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노씨는 이 중국 의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돈을 다 낭비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된 선진 서의를 배우면 마음 먹고 참 병에 신음하는 내 이웃 이 백성을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1904년도에 그 의과대학에 들어가요. 의과대학에 들어가는데 이 의과대학에 들어간 그 당시 1904년이잖아요. 근데 1905년 정도로 도쿄에 이제 몰려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수를 보면 약 8,000명 정도 돼요. 8,000명. 그래서 유학생 대다수가 일본에서 뭘 공부하느냐? 법학, 물리, 화학, 경찰, 공업 등등 이런 게 근대적 실용학문을 공부를 해요. 근데 여기에 경찰이라 나와 있죠? 근데 경찰이란 말은 이게 한문이면서도
중국에서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근대화가 되면서 서양 것을 받아들인 일본이 만든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고 오늘날 우리가 그 경찰이란 말을 쓰게 된 거죠. 그다음에 누신이 유학했던 이 센다이 의학 전문 학교인데 이게 센다이가 어디가 있냐면 밑에 보면 도쿄가 있죠. 도쿄에서 위쪽으로 쭉 보면 센다이라가 나와 있죠. 이 센다이에 의학 전문 학교를 입학하다 보니까 노신이 그쪽으로 올라가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센다이 학교는 일본 동북부의 미가야키, 미야키현, 미야키현 센다이 아오바오구라는 이 주소가 되는데 재학 기간이 어떻게 됐느냐? 학교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1904년도 9월에 들어갔다가 1906년도 3월에 학교를 그만두고 그래요. 1907년 6월에 이 학교가 도호쿠 제국대학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도호쿠 국제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바뀌고 1947년도에는 도호쿠 대학. 그런데 이 학교를 2년 정도 다닌 노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가 1960년도에 이 학기 세워집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는 노신 기념 자료실이 이 학교에 또 세워져요. 왜 그럴까요? 노신이 유명하니까 학교는 졸업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자랑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2004년에는 노신 탄생 100주년의 기념에 맞춰서 노신 기념상이 중국 학생들을 상대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학교를 그만두느냐? 의과를 공부하면서 의대니까 이 세균학 수업을 해요. 세균학 수업을 하는데 1906년 1학기, 곧 2학기죠. 거긴 9월 학기니까 1월에 2학년 2학기 때 세균학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너일 전쟁 홍보물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는데 이 중국인이 등장해요. 근데 중국인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러시아의 군대 스파이로 있다가 일본 군대에 체포돼 가지고 총살당할 처지에 놓인 이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학 시간에 세균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다 보여주고 시간이 남으면 이 선생님이 시사로서 그 당시 있었던 내용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사람이 지금 총살당할 처지에 있는 중국 사람의 광경을 옆에서 빙 둘러서 구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중국 사람들이에요. 이 모습을 본 일본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해요. 반면에 중국 자기 동포가 지금 총살당하는 장면을 다른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노신이 실망감과 깊은 회의에 빠져요. 마치 어떤 모습을 연상하냐면 아프리카 그 밀림에서 이 소나 얼룩말이나 또는 이 사냥감이 된 동물이 호랑이나 사자 앞에 자기 동료가 잡히면 그걸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뿔로 들이받고 협력해서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잡힌 걸 옆에서 구경하고 그냥 멀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신은 의사가 돼가지고 이 다른 사람을 고쳐주겠다라는 그 마음, 그런 꿈을 버리고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이 건강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 학교를 그만둬요. 근데 여기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준 이 선생 이름이 누구냐면 후진호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후진호 선생님. 이 후진호 선생님에 대해서 노신이 산문집을 펴냈는데 이 산문집이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라는 그 산문집이 여러 산문을 썼는데 그 중에 후진호 선생님이라는 이 난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센다이 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노신이 적응하면서 노트 필기를 하고 하는데 어느 날 노신을 향해서 선생님이 노트 좀 보자. 너 어떻게 필기하고 있는가 내가 좀 살피고 싶다. 라고 노트를 가져가더니 이틀 뒤에 노트를 돌려줘요. 근데 노트를 돌려줬을 때 노신이 노트를 딱 펴보니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가위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붓글씨로 노신호 선생님이 후진호 선생님이 빨간 글씨로 어떤 것은 더해주고 어떤 건 빼고 그리고 노신이 미처 필기하지 못한 부분은 거기다가 메꾸어서 써주고 또 문법적으로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우리 강의도 러시아 또 우리 중국 학우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지금 공부량도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참 한켠 미안한 생각도 들고 나도 외국서 생활하면서 이런 선생님을 만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선생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일본 학생들은 노신이 그 학교 이 의학 학교에 의대에 한 명밖에 중국 사람으로서 없었는데 일본의 학생들이 야비한 폭력과 또 중국 유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말도 안 된 그런 행동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느껴요. 어떤 고통이냐? 1, 2학기, 1학년 1, 2학기, 2학년 1학기, 이제 지금 2학기 들어갔잖아요. 일본 학생들이 뭘 하냐면 노신이 의대를 공부하면서 낙제를 하지 않으니까 학생의 간부들이 노신 노트를 가져가 가지고 검사를 해요. 어떻게 네가 이거를 과락 또는 낙제하지 않고 통과했다는 것은 사전에 문제 유출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익명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뭐 이런 말까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노신이 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것이 환등기 사건이죠. 환등기 사건. 중국인이 참수당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 학생들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결국 몸만 건강해서는 되지 않는다.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후진호 선생님한테 내가 이 학교를 그만둬야겠습니다 했더니 이 선생님이 안절부절하면서 침울해하고 자기 사진을 하나 줘요. 사진을 하나 주면서 그 사진 뒤쪽에다가 뭐라고 써주냐? 석별라고 써줘요. 석별. 그래서 노신은 이 환등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신체를 가진 데는 무슨 소용이 있나? 마비된 영혼, 마비된 정신, 노예 근성이 있는 중국의 국민성을 바로잡지 않으면, 개조시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그만두고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석별이라는 그 사진을 들고 노신이 와서 자기 집에다가 그 사람 사진을 붙여놓고 늘 생각해요. 이분이 그 선생님, 후진호 선생이에요. 왼쪽 사진이 센다이 의학 전문학교고, 그다음에 이 의대를 간 이유가 뭐냐? 중국 사람을 고치기 위해다. 그러면 이걸 고칠 수 있다라고 한 근거가 뭐였냐면
우리가 배워서 아는 명치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 이 의학이, 서양 의학이 굉장히 명치 유신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노신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갔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인제 도쿄로, 이 센다이에서 도쿄로 인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그게 인제 1904 년에 인제 정시로 들어가 가지고 1906 년까지 공부하다가 다시 도쿄로 가 가지고 3년 정도 있다가 가산이, 가정의 경제 사정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항저우로 돌아와요. 항저우로. 그때 사진 찍는 모습이 1909 년. 근데 돌아와 가지고 일본에서 유학한 지 8년 만에 귀국하는데, 귀국 후에도 이 마음속에 참 적막감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고, 마치 큰 독사가 자기의 영혼을 칭칭 감고 있는 듯한 그런 괴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누시는 왜 그렇게 괴롭냐라면, 암흑과 허무가, 이 암흑과 허무, 나라에 대해서 백성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암담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전체로 여기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람이 암울하단 말은 지금 희망이 없다는 말인데, 희망이 없는 것은 곧 몰락을 의미하고, 몰락은 창조를 하는데 기회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이란 말을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절망까지 내려가면 왜 그게 문제가 풀리느냐? 절망 상태까지 가면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희망만 볼 수밖에 없죠, 반등해서. 그래서 도쿄에서 생활하는 것도, 도교가 발달하고 좀 근대화 됐다고 해 가지고 너무 좋다,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야. 학생의 신분 또는 지식인들이 같이 즐기고 하는 그런 도회지에 도시는 끼질 않는 거예요. 왜 앞으로 갔지? 그래서 거기에 왜 그렇게 절망을 했느냐? 신의 혁명을 실패한 이후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의 혁명 후 오시는 의욕을 잃고, 이제 중국에 돌아온 지 2년 만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1909 년에 왔는데 1911 년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 신의 혁명이 잃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 절망에 빠져 가지고. 근데 또 3.18 사건 후, 이 3.18 사건 조금 있으면 이제 설명할 텐데, 도시는 너무너무 붕괴하고 실패해서 갈 곳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중국이 보다 나은 삶으로, 백성이 보다 나은 삶으로 바꾸지지 않는 그 변혁의 시대에서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하면, 이런 전기때의 삶이 있다라면 후기에 가서는 희망과 자신감으로 차츰차츰 이 바뀌어지는 대조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1909 년부터 노신이 일본에서 귀국해 가지고 항저우에서 사범학당에서 기초 화학을, 그리고 생물 물리학을 담당하는 교사가 되는데, 고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을 찾다 보니까 한편으로 선생님하면서 늘 고문에 대해서,
고대 여행을 떠나듯이 비석을 베끼고 고서를 정리하고 불경을 읽으면서 고대 문명을 탐색하면서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더 절망감을 느껴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 고난에 직면하는 방식을 알게 돼요. 그래서 10년간의 침묵을 1909년부터 1918년까지 젊었을 때의 낭만은 없어지고 신의 혁명이 2차 혁명이 실패할 때 나는 내 피를 중국 이렇게 했는데 이 헌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셴유엔 그런데 전설상의 임금 곧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곧 이것도 중국이라고 표현하게 나는 내 피를 이 중국을 위해서 바치련다. 이런 초기의 열정을 이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탐색하고 관찰하는 자로 바뀌어요. 국민성, 중국의 이 국민성이 문제는 공업을 발전시키고 실업을 진행시키고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다. 또 황제를 제거해버렸지만 그리고 공화정을 만들었지만 그 일로 중국이 부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러느냐? 고위층,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추태를 부리고 하층민은 조용히 지내요. 왜 그러느냐? 정신이 마비돼 가지고 이 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못한 그 모습에 노신은 절망하고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1912년도부터 노신은 원래 남경에서 이제 항저우에 있다가 신해혁명이 성공하면서 외관상으로 성경을 했잖아요. 그때 이 교육부가 생겼는데 교육부의 적은 과장, 한 과의 이 첨사, 돕는 사람으로 교육부에 근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북경으로 옮기니까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기니까 자연스럽게 노신도 북경으로 이사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서관을 건립하고 일을 하는데 자기도 공헌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북경에 이제 집을 하나 장만을 해요. 이 신제 거울하고 전자상가 마치 중국의 우리나라의 농산 전자상가 그러듯이 신적커우라는 곳에 요즘은 전자상가가 있고 또 북경 사범대학이 있어요. 베이징师范大学라고. 그러니까 베이징师范大学에서 교수를 했기 때문에 강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을 마련해요. 여기서 어, 아큐정정을 창작을 해요. 그러면 누신이 이제 계몽의 길을 가요. 이 계몽의 길을 가는 계몽이란 말은 남을 깨우쳐서 이끌어주는 문제인데 과연 중국이 어떤 출구로 부흥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탐색하고 관찰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국민성의 문제를 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계명되고 마비된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국민성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 노신의 일생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물질을 배격하고 개성을 발현시키자 이런 그 슬로건을 내걸면서 보이지 않는 눈물 자국과 슬픈 안색으로 국민을 진작시키는 소설 창작과 산문을 끊임없이 쓰면서 문명 비판과 사회 비판을 주장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실천하는 그 주 내용이 누구냐면 철로 된 방 안에 곤히 잠들어 죽어가는 국민이라고 봐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이 10년간의 그 침묵이 있었잖아요. 그 침묵을 깨는 게 여러분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광인일기를 신청년이라는 잡지에 쓰게 되는데 그 쓰는 것을 젠시엔통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문장 좀 써라. 글 좀 써라." 그러니까 노신이 이렇게 말을 해요. "철로 된 방 안에서 사람들이 다 편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깨우지 않으면 고통 없이 죽어갈 거 아니냐. 근데 깨우게 되면 고통하면서 죽어가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젠시엔통이 뭐라 그러냐면 "깨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곧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 말에 감복을 하고 노신이 글을 쓴 게 광인일기예요. 그래서 노신은 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일찍부터 중국 청년들이 일어나서 중국 사회와 문명에 대해서 조금도 기탄 없이 비평을 가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광인일기를 1818년 5월에 쓰면서 노신이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요. 그래서 피해망상증에 시달렸던 친구가 쓴 일기, 이 광인이죠. 그 일기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광인일기를 전개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봉건 사상과 식인의 역사를, 그 식인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출란, 곧 사람을 잡아먹는 역사, 이걸 비판해요. 그러면 누가 사람을 잡아먹었느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일기 속의 주인공인 이 광인은 늘 자기의 상황을 쓰죠. 모든 사람이 이 광인은 자신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그 망상에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른 보면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니까 헛소리해서 잘못 썼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광인 일기를 접견하면 노신의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광인이 말하는 것이 노신 입장에서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인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잡아먹고 누가 자기도 잡아먹으려고 그러냐면 형이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옛날에 여동생도 죽었는데 그것도 형이 잡아먹었구나. 얼른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노신 입장에서는 광인이 쓴 일기가 옳다는 전제에서 진행한 거예요. 형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인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아직 사람을 잡아먹지 못한 어린이들을 구하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식인이 누구냐? 중국의 봉건사회, 중국의 문화, 중국의 사상을 식인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식인의 역사다. 그 봉건 사상으로 중국이 유지되어 왔는데 이 유지된 역사가 결국은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 말은 자기 모든 사람이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다 잡혀먹는다. 그래서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 광인일기다. 그래서 이걸 광인일기에 넣어 있는 설명하는 하나의 사파예요. 다른 사람이 넣어놨지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서로 변발을 하고 이야기하고 놀고 교제하는 이런 부분을 전통 중국 사상이 광인이 하는 일하고 똑같다.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인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누시는 광인을 통해서 공격하고 싶었던 것은 식인의 역사로 변질되어 버린 인의 도덕이에요. 인의 도덕. 그럼 인의 도덕이 뭐냐? 런이 따오더, 유교의 런이 따오더인데 이게 뭐냐? 중국의 인, 사랑, 중국의 의, 옳은 것, 그다음에 도덕, 윤리가 결국은 중국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중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중국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인정하고 잘 썼다고 하지, 만약 외부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보통
큰 모욕을 준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인의 도덕과 같은 사회 규범을 곧 신청년이 추구하는 새로운 사상을 유입하는데 걸림돌로 여기기 때문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공격하고 타도한 거예요. 그래서 민중들은 불현중에 인의 도덕에 몸을 부착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습에 찌들러 버린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시는 광인의 입을 빌려가지고 뭐라냐면 자신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두려워하며 모두들 지극히 조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몰래 훔쳐본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편히 하고 일하고 길을 걷고 밥 먹고 잠잘 수 있다면 얼마나 평안할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새 형식을 창조하는 선봉이 됐다. 그러니까 이 선현병이라는 사람이 이름이고 그 사람이 필명이 마오둔이에요. 마오둔, 모순. 근데 이 모순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문화부장을 지냈던 그런 우리나라의 도종환 그 문화부 장관이죠. 이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유명한 소설가이고 문화부 장관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중국의 현대 문단에서 누시는 늘 새 형식을 창조하는 선봉이었다. 그러니까 외침, 이 외침이라는 소설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10편의 소설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과 또 광인일기가 최초의 중국 백화소설인데 이거는 전통소설이 중시해온 창작 방식이나 그 구성이 시작과 끝이 과거의 전통 창작 방식이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고리로 이어진 연결의 완전한 이야기였다면 여기는 시간과 순서와 모든 구성이 특이한 방식이 없는 거예요. 광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과거 방식을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외침이라는 그 소설집인데 1918년에서 22년까지 쓰여졌던 소설을 묶어놓은 건데 북경에서 23년에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편안한 집에서 누가 잘 살다가 망한 그런 상태로 가기를 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이 길에서 세상 사람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은 자기 집이 할아버지가 북경의 한림원 관리까지 할 정도면 엄청나게 잘 나간 집안이었죠. 그런데 그 잘 나간 집안의 손자가 할아버지 감옥 가시고 아버지 죽은 다음에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외갓집에 가서 살아요. 외갓집에. 그래서 외갓집에 가서 살면서 냉대받고 아버지가 중병에서 전당포와 약국 사이를 한약방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정의 냉혹함, 돈을 있으면 약을 안 주고 또 어떤 따뜻함, 염려, 세태의 쓴맛을 노시는 13살부터 16살까지 너무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른 동년배가 느끼지 못한 그 쓴맛을 일찍 알아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의 진면목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면목을 본 것이 이제 소설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아큐인데 아큐, 아하고 큐예요. 그냥 아큐 정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냐면 중국의 국민성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성이 뭐냐? 여러분 아큐라는 것을 읽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설명한 것을 또 읽어본 분들도 있을 텐데 아큐는 어떤 사람이냐? 중국 국민성을 대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계몽의 필요성을 이보다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어려운 정도로 아큐가 표현돼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다시 이제 초인 사상으로 들어가면서 아큐와 반대되는 게 도인인데 아큐는 계몽 사상을 계몽 사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아큐의 비판에서 이 아큐 정정이라는 곳에서 최고의 절정에 이르러요.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아큐를 중국 사람들이 청나라 때 변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고 본인은 본인은 자기 스스로를 아주 높이 평가를 해요. 아큐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웨이장이라는 곳에서 동네가 이름이 웨이장이에요. 웨이장인데 날품팔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노예 근성과 정신 승리법으로 자기 존재를 합리화시키는 날품팔인데 노시는 이 사람이 중국인들이다. 중국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신보다 약한 여자나 우마나 비구니, 여성을 농락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처신을 해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도둑 패거리에 끼어 가지고 도둑질을 하지만 본인이 도둑질한 게 아니라 도둑질하는 일을 망보는 정도로 아주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혁명당에 가입한다고 막 가입하고 싶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그런데 결국은 어느 날 밤길을 가는데 그 동네 이웃인 자오 영감의 집이 어떤 사람들한테 습격당하는 걸 목격을 해요. 본인이 그 습격한 사람이 아닌데 이튿날 어떤 상황으로 빠지냐? 결국은 이 사람이 그 자오 영감 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친 사람으로 다시 대치기를 당해요. 그래서 아큐정정은 신의 혁명을 전후로 해가지고 한 농촌을 배경하여 이름도 본 적도 알 수 없는 이 날품팔이 아큐 이야기를 형식으로 자기 형편도 열악한데 엄청나게 자존심도 센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면서 이 짜오 영감이 그 동네에서 유지인데 또 서양에서 뭔가 공부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항상 비꼬면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비굴하게 몸을 조리고 여성들한테는 희롱을 하고 자기도 약한 사람들한테는 뭔가 당했던 것을 갚아주는 그런 성격의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의 이 부분을 자기도 하고 싶지만 결국은 가담하에서 진짜로 해내지도 못한. 그래서 이 아큐 모습을 통해 가지고 중국인의 자화상을 표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살림살이 모조리 다 훔쳐가는 그 일 앞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다음날 아침에 아큐는 그 사람이 곧 아큐 집을 턴 짜오 영감의 집을 턴 사람이 아큐였다. 그렇게 이제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체념을 해요. 체념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이게 정신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으려니 생각하고 포기한 모습으로 결국은 수레에 실린 채 왕따를 당하고 그런 다음에 총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구경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아큐가 조리돌림 당하는 거나 또는 총살 당하는 것은 너무 죄에 비해서
이 처형이 무겁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이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큐 정신, 이 아큐는 아큐 정신 승리법이라고 있는데, 이 웨이장 마을의 최하품인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자기를 건들고 못 살게 굴 때 어떻게 해요? 실패자로서 제 운명과 노예 지위에 대해서 믿기 어려울 만큼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해요. 그러니까 방금 잡혀가서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겠지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자기 기만으로 현실을 호도한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정신 승리법이에요. 그래서 작가는 아큐를 공허한 영웅주의, 그것도 표리를 다루는, 표리가 겉과 속이 다르는 불쌍한 패배주의적인 민족의 현실을 나타내고 비판하는 것으로, 곧 이걸 다른 말로 실질적으로 표현한다면 중국의 민족적 위기에 처한 중국인들이 대국 의식을 버리지 못한 채, 우리는 중화민국인데, 우리는 중국인데, 세계의 가운데인데, 이런 의식을 버리지 못한 채 지식인과 중국인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우리란 사람들은 바로 이 아큐 같은 모습이다라고 형상화하는 것이 아큐 정전이에요. 그래서 아큐 정전의 구국원이 농축된 작품이다. 중국인의 일그러진 자화상,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만 각성보다도 유한을 더 많이 주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바로 신랄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맞다 보니까 각성도 각성이지만 오히려 유한을 받는 형태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의 정신승리법은 중국인의 정신적 자학을 뜻하는 말로 크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방봉건 반제국주의의 기치 아래 진행된 오사운동의 기수가 되고, 중국혁명의 서막인 문학혁명을 주도하고, 중국인의 길고 긴 잠을 깨운 문학으로서 중국의 우매성을 해부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악귀정전이고 동일하게 광인일기다. 그래서 이 악귀정전의 의미는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느냐. 대부분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삼국지나 수요지나 서유기, 요즘은 또 신서유기 해가지고 뭐 강호동이랑 누구랑 막 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영웅 호걸들의 멋진 이야기만 머릿속에 뱅뱅 돌고 아퀴정정이나 광인일기나 또 노신이 썼던 다른 이런 책들은 눈에 안 들어올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서양 문학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중국적인, 그리고 중국인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노신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노신은 우리나라의 이광수에 버금가는 작가입니다. 이광수가 무정을 발표해가지고 한국 문학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 중국은 광인일기로서 중국 문학에 커다란 충격을 줬고 아큐정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학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 약점을 반성하는 거울이 되죠. 어떻게 되느냐? 아큐정정을 창작했던 까닭을 말할 때 노신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듯 침묵하는 국민의 영혼을 그려내기 위함이었다. 내가 본 사람, 이 아큐가 현대의 전신이 아니라 그 당시 또는 20, 30년 후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걱정돼서 이렇게 쓴 거다. 중국이 이게 바뀌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아웃큐가 하는 짓거리를 한다라면 너무너무 슬프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성의 약점을 반성하는 거울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 품성의 결정체라고 누가 이야기하느냐. 문화부 장관을 했던 전 엠빙이 하는 거예요. 마오두기. 그리고 3, 40년대에도 사람들은 아웃큐를 중국 정신 문명의 화신이라고 이야기해요. 화신. 다시 말해서 20년대의 계몽주의 사조든 3, 40년대에 민족을 구원하자라는 사조든 모두 민족 자아 비판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국민성의 약점을 반성하는 거울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국민성의 문제를 착안하게 한 요소였다. 그러니까 그걸 왜 이렇게 국민성을 이런 식으로 착안했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갓집에 맡겨져서 자랄 때 거기서 많은 농민들과 이웃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신에게 있어서 고향은 그리우게 하는 그런 그 고혹적인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늘 생각하면 수시로 그것들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일하게 통찰하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친근감과 동정이 결국은 훗날에 국민성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게 되는. 그래서 반봉건 반식민지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환경에서 시종일관 애증 사랑과 증오가 조금씩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담겨 있는 내용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민성을 개조하는 첫 번째 답안이 의학을 공부하다가 문학으로 선택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이 피동적인 상태에서 바뀌어지기를 희망하는. 그래서 나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인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인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이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이 계몽돼야 된다. 이걸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이 법을 바꾸고 정치가 바뀌고 체제가 바뀌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적인 정신이 혁명돼야 된다. 여기서 노신의 혁명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국민성을 개조할 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또 배를 건조해야 된다. 공장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노신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질 같은 것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 곧 외부 환경이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육신이 건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이 부분을 끊임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양계초나 또는 그 호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북경의 노신이 거주할 때의 모습인데 1924년 5월에 아까 말했던 이 부청만에 있는 시산티아오 후통인데 여기서 살고 여기서 활동할 때 이 집에서 책을 쓰고 교제를 하는데 거기서 본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노신은 새로운 주인공으로 과거에 중국의 소설이 수호전이나 삼국지나 이런 고대 소설에 있어서는
주인공이 누가 나오느냐? 용맹한 장수나 참 손오공이나 또는 그 유비나 황후나 주거량이나 제갈량이나 탐관오리나 요괴나 신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노신이 등장시킨 인물은 뭐냐? 지식인과 농민이에요. 지식인과 농민. 그래서 고대 소설이 보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한테 왜 소설을 쓰는가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소설을 쓴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병든 사회에서 신음하는 불행한 사람들 속에서 그는 제목을 정하고 주인공을 정하고 병고를 제대로 짚어야 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 입장에서 계속 폭로하고 고발한 거예요. 만약 의사가 암을 발견했으면서도 그 사람 듣기 힘들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죠. 노신이 바로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노신의 그 현대적 주요 제재가 농민과 지식인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식인이라는 이 주제는 노신 작품에서 이 두드러진 주제인데 무술변법과 신의 혁명을 거치면서 그다음에 오사운동 이렇게 쭉 나가면서 중국 혁명의 선봉이고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운명과 길, 성장 변천, 분화는 노신이 관심을 갖고 지적한 문제죠. 그래서 노신 작품의 두 가지 주제, 이 두 가지 주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읽혀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노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짱타이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짱타이엔. 글씨가 너무 적어서 미안하긴 하는데 이 짱타이엔은 일본에서 유학생들에게 8,000명의 유학생들에게 특히 이제 노신과 같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민보의 사무실에서 설문해지, 시경, 장자, 초사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잘한 문학가라서 노신이 이 사람을 존경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이 다른 사람이 추홍이라는 사람이 혁명군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서문을 써줘요. 서문 때문에 수배가 돼가지고 7번 수배되고 3번이나 옥치리를 해요. 감옥에 그렇게 갇히면서도 혁명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사실 때문에 전투적인 문필가로 노신은 이 사람을 아주 높게 쳐주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옌푸고 밑에 있는 사람이 짱타이엔이야. 옌푸가 그 천연론을 번역한 사람이라면 짱타이엔은 이 방금 감옥을 가면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혁명 운동을 했던 손중산의 동지예요. 그래서 이 동지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노신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서양 사람으로서는 니체가 있어요. 니체. 이 초인을 짜라스토란이 이렇게 말했다는 초인 사상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인도주의, 개성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짱타이엔이나 톨스토이나 니체가 노신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 인도주의 또는 초인주의를 이야기했던 이 니체를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노신은 니체의 사상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니체에 있어서 대중, 곧 국민이란 것은 뭐냐면 초인에게 짓밟혀도 되는 벌레와 같은 사람들이 민중이다. 그런데 노신에 있어서 인민은
적대시하는 관점 또는 무시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농민에게 또는 인민에게 늘 강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죠. 자기 애갓집에서 살 때 가졌던 그. 그리고 늘 겸손했어요. 그래서 대중을 짓밟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초인의 철학은, 니체의 이 초인의 철학은 노신에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체의 노신의 일생의 출발점과 주안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민을 개조하고 국민을 개조하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에서 가장 깊이 있는 계몽사상가가 노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천년된 낡은 물건이 새로운 형식으로 출현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가장 먼저 누가 공격하느냐? 지식인이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낡은 사물의 영혼이 씌어 있기 때문에 그 낡은 사고를 갖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지식인들이 공격하는 게 지식인 특징이었다. 그런데 노신이 소설을 쓴 이유를 말할 때 인생을 위해서 하고 인생이 개량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소설을 쓴다 했는데, 뭐가 개량돼야 되냐? 잘못된 봉건 사상을 바꾸는, 그러니까 아큐와 같은 낡은 영혼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반드시 벗겨내고 본색을 드러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 그것들이 인민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노신은 끊임없이 폭로하고 비판하고 걷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몽사상가라는 거예요. 이게 계몽사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소설을 쓰고 산문을 쓴 노신을 20세기의 중국의 문호다. 그래서 노신은 20권, 죽은 다음에 20권 이상의 중국을 대표하는 책을 쓴 중국의 문호다. 이렇게 호칭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세계의 사람들도 그걸 인정했어요. 낡은 구조적인 문제, 전통의 관습에 과감한 비판하는 이 노신을 그렇게 평가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결국은 노신은 고독하게 희망을 이끌기 위해서 절망적인 중국의 국가적 상황과 또 지식인이라고 또 아큐와 같은 그런 민족의 인의 도덕에 반항하고 폭로하는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와 후기의 입장이, 초기에는 대다수 대중을 배격하고 평범한 무리를 비난하며 그런 일을 했었다면, 후기는 직접적으로 상층 지배계급을 공격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부 위정자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사회의 그 병폐를 폭로한 이유가 뭐냐? 폭로한 이유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낡은 사회 가면을 철저하게 찢어냄으로써 사람을 잡아먹는 인의 도덕, 봉건사회의 진상을 폭로하고, 광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역사책을 살펴보고 조사해 보니 페이지마다 인의 도덕이라는 글자가 비스듬하게 써여 있다. 한밤중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따져보았는데 결국은 책에 가득 써여 있는 것이 뭐냐? 두 글자, 식인이다.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노신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중국 책을 보거나 궁극적으로 중국 책은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절망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수천 년 동안 지배해온 봉건 전통과 이데올로기가 중국 사람들을 아프면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 마비 상태로 만들어서 포로가 되게 했다. 그래서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거기에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치료하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문집이 들풀, 야초라는 이 산문집을 쓰는데 이게 그 사람들한테 좋은 철학적으로 미궁이라는 평가를 들었대요. 27년도에 27년도에 출판되어지는데 여기에 주로 개인의 개인적인 작품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대부분이 노신이 정치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였다면 노신은 북경여자사범대학교의 선생을 교수를 하면서 강사였어요. 하면서 학생들의 데모로 경찰이 총격을 가해가지고 유화진이라는 학생이 죽어요.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서 사범대학 교장과 다투고 교육부 장관과도 다투고 다른 사람들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아주 문제가 노골화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당시 그 정부 총괄을 하고 있던 군벌이 딴칠루이라는 그 군벌이 노신을 수배령을 내려요. 수배령을 내리니까 교수 다 내려놓고 광주로 도망을 가요. 광주로. 그래서 그 광주로 도망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신이 책을 쓰고 공격해야 될 대상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노신의 사상 가운데 그 야초, 들풀이라는 이 책에는 개인적인 일들이 축약돼서 담겨져 있어요. 그 담겨져 있는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남경 임시정부 직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사범대에서 있었던 일들도 이제 포함되지만 이 야초의 내용 가운데 있어서는 중국 소설사를 북경대에서 강의할 때 그 다뤘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형식에 있어서는 산문이나 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어적으로도 문어체로만 쓰인 것도 아니고 현대어 백화문으로만 쓰인 게 아니라 문어체와 구어체가 같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후세계나 지옥 같은 전혀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이 환상적인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태 쓴 다른 것과 달리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를 통해 가지고 누신의 삶과 정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또 하나가 뭐냐면 북경 여사대 사건. 이 북경 여사대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1926년 3월 12일 날 펑이샨이라는 국민군과 봉계 군벌의 전쟁 때 일본 군함이 천진항에 들어와 가지고 포격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군이 10명이 죽어요. 이래서 국민군이 또 반격해 가지고 이 일본 군함을 무찌르기는 하는데 이 당시 딴칠루이 정부가 일본과 8개국 연합의 이 철수 요구를 받아들인 형편이 되니까 북경대에 학교 다닌 사람 그리고 사범대 학교 다닌 사람 학생들이 니다자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5천 명이 천안문 앞에 모여가지고 8개국의 통첩을 거절해라 라고 데모를 했는데 딴칠루이가 이 경찰 군대를 시켜가지고 발표를 해버려요. 발표를 해서 47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죽었어요. 20명이 죽었는데 이때
이 루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그 총지를 천안문 앞에서 하는 것은 북경에 이 그 공화국이 생긴 이후로 가장 잘못된 짓을 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수배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배령을 내리면서 정부는 추격하고 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비판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시대의 암흑성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고 비판을 하면서도 우리는 희망과 낙관하는 이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들풀에 소설이 산문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대응하는 끊임없는 결투. 그래서 야초는 그를 괴롭혔던 정막과 공허, 어둠에 대해서 쓰고 있는 고백적 성격의 산문집이다. 내가 보내줬던 그 야초의 그 내용 가운데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잖아요. 노인이 가지 말고 쉬라 그래도 자기는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어둠에 대응해서 끊임없이 내적 결투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신이 이렇게 계몽의 길을 가는 것은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가요. 죽음의 공포와 삶의 용기가 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게 그 문학의 기본적이고 그게 바로 어 절망과 비통 가운데에서도 초인 사상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일어나게 된 그런 상태를 어 되기 위해서 계몽을 하는데 이 계몽이 쉽지 않잖아요. 가시밭길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죽으면 중국 사람들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귀신과 죽음을 노신은 오히려 사랑하게 돼요. 귀신을 좋아하고 사랑할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몽에 대한 간절함을 유지해요. 이게 사람이 가능합니까? 참 독특한 정신력과 강한 그 투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노신을 평가할 때 현대 중국의 민족 콘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세계사적 시대와 조를 같이 하며 내용과 형식을 융합하면서도 중국의 민족성을 절대 말살하지 않는 문학가이며 사상가이다. 그래서 민족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길을 험한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그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을 끊임없이 갔다. 그래서 누신이 이제 혁명의 길로 가는데 혁명의 이 폭력 투쟁과 무장 투쟁을 말하고 있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근본 사상에 노신이 부단히 접근을 했다. 가장 빠른 개혁은 불과 칼이요. 손중산이 일생 동안 고생했으나 중국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그에게 당의 군대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무력이 있는 다른 사람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서 그 말이 곧 웬스카이한테 모든 걸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북경 여대 사건. 24년, 26년에 쓰여진 건데 북경 여대 사건은 외관성으로는 교장이 사퇴가 되어진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 세력의 비호를 받는 국내 봉건 통치 세력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민족주의 세력 간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1926년 3월 18일 날 군대의 발포와 학생들이 죽는 일 가운데 노신이 거기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지를 함으로써 수배자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 가운데서 노신이 학교를 떠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북경여대 사범대학 이 일에 있어서 잠깐 우리 정신을 좀 공부에 너무 긴장하지 않고 하나 이해의 사실로 노신이 가까웠던 세 여자, 이 부분을 보면 일본에서 유학할 때 센다이 의과대학을 그만두고 있을 때 엄마한테 고향에서 전보가 와요. 전보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이독하니까 빨리 고향 소흥으로 와라. 그러니까 만사 제쳐놓고 갔더니 어머니가 이독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정해놓은 정혼자 첫 번째 주환이라는 여자예요. 첫 번째 부인 주환. 이 주환이 공식적으로 이 루신의 아내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북경으로 와가지고 북경대에서 가르칠 때 노신을 따르고 노신의 친구인 교수 딸인 마각이라는 마주애라는 이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이 어느 정도까지 이 북경대에서 유명했냐면 동방미인의 기질을 타고난, 얼굴 봐도 이쁘잖아요. 20세기 20년대에 북경대학에서 황후라고 인정받아요. 황후. 근데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 마위자오인데, 마위자오. 이 마위자오가 일본에서 같이 유학할 때 이 짱타이엔 밑에서 문학과 의문학을 공부하면서 1911년도에 졸업을 하고 돌아와서 13년도부터 1937년까지 북경대 문학부 교수면서 누신을 북경대 교수로 초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죠. 근데 이 딸이 15살 때 누신을 알고 누신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 15살 때, 그러니까 1925년경에 알았는데 노신을 엄청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 좋아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그 북경 여대 사건인 등등 문학적으로 또는 이 인간의 그 대화 상대로서 많은 교류가, 편지가 이 여학생이 25번을 노신한테 보내고 노신은 한 13번인가 썼던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러고 있을 때 이 3.18 사건이 일어나고 3.18 사건에 그 북경 사범대 학생회장이 누구냐면 이 세 번째 쉬광평이라는 사람이 여자예요. 이분이 노신에게 편지를 또 써요. 사범대 학교에서 강의 들을 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듣고, 또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수 강사로서지만 교수진이 7명이 학생운동을 지지해준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교수 입장을 쓴 사람이 누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신한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호감을 갖고 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신이 44살이고 시광핑은 27살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시광핑은 누신이 이미 부인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부인하고 같이 살았지만 관계가 소원한 것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이분이 광동 사람이, 광동 사람이어서 학생하고 교수가 이제 연애가 된 거예요. 연애가 졸업을 해서 광동으로 내려가고,
북경 4대 일이 통해서 일어나면서 누신이 수배당하게 되니까 광동에 있는 슈광핑의 집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피신을 가서 거기서 있다가 상해로 가면서 어머니 아내한테 사실 이야기를 하고 이 슈광핑이 누신과 10년간 같이 살면서 누신의 유일한 자녀가 이 슈광핑하고 관계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누신 혁명에 대해서 이제 누신이 가장 격동하고 이 마르크스 사상을 수용하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가 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고 적극적이 된 게 격동시킨 된 일이 바로 북경 여자사범대학교 사건, 유화진이 피살당한 걸 목격하고 교장인 짱수자와 그분이 노신을 파면시키고 다른 교수들과 설전을 벌이고 또 슈광핑하고 연애하는 사건 때문에 결국은 북경에서 하문으로 광주로 상해로 옮겨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기에는 노신이 성공적인 소설을 쓰지 않고 주로 잡문을 통해서 수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공격하고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사람들과 구별된 점이 뭐냐면 어느 정파에 또는 어느 당에 가입하거나 거기에 전면적으로 투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를 수용을 했지만 그 마르크스의 모든 부분을 혁명 용사로서 정치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왔던 문학과 사상의 혁명자로서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곧 중국이 공산당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혁명적 사상과 손을 잡고 일을 했다. 이런 측면으로 수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샤먼에 가서 숙소에 있으면서 들풀, 야초를 쓰고 또 그 당시 교제에 있던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상해에서 거주하면서 상해 집을 얻고 또 자기 책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고 자기 저작하는 그런 상태를 보이죠. 그리고 북경 사범대에 있을 때 강연한 모습이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유유히 서 있는 모습, 그다음에 다 앉아 있는 학생들의 그 집중이 사진으로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무신이 살았던 집들, 그리고 마오쩌둥도 만나고 등등 많이 했던 모습. 처음 일본 유학 때 변발을 자른 모습, 그다음에 북경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모습, 슈광핑과 일가를 이루고 사진 찍었을 때가 1930년대. 나이가 엄청 많을 때죠. 그리고 36년에 노신이 세상을 떠나죠. 폐병으로. 그러면 왜 굳이 세상을 구제하려 하는가? 자신을 우리가 바꾸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노신은 끊임없이 국민성과 중국을 바꾸려 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왜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왜 가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노신은 초인사상, 여기서 이제 니체가 말하는 그 초인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의무이고 당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왜 세상을 구하려 하는가? 자신만 깨끗하면 됐지. 이 일에 노신은 초인사상을 영향을 받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성이 마비되고
그 마비된 것을 끊임없이 폭렬하고 통렬하게 비판함으로 그 반작용으로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리고 탄압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초인 사상을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에요. 자신이 계몽된 이성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세상. 그래서 그는 세상에 대해서 냉혹하게 반격하고 섬뜩하게 또는 당혹스럽게 그런 일을 해 나가는데 왜 하느냐?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 그의 감수성이 너무너무 그걸 보이게 하고 통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독과 비애에서 나온 그 생명력과 통찰력으로 작품을 써요. 이것도 고통이죠. 그래서 그 문학은 깊이와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우울하고 어둡고 이런 사상이지만 그 작품 그래서 고독과 비애가 보이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그를 통해 가지고 어 다른 바뀌어져야 될 내용을 늘 주장하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불꽃이라는 이 시에서 계몽가들의 운명을 그리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얼음과 불꽃이라는 이 비유가 있어요. 만약에 체온 때문에 얼음이 녹아서 불꽃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 불꽃은 시인과 대화가 이제 그 이어진 건데 불꽃은 그 상태로 오래 갈 수 있다. 녹은 불꽃은 활발 타나 곧 꺼져 버린다.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안 된 말이죠. 불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얼어있는 불꽃이라면 불꽃이 얼을 수가 없죠. 꺼져 버리죠. 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걸 형상화를 했을 때 어는 것을 멈추게 있다라면 오래 가는데 살려놓으면 어때요? 다 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 그는 타서 사라진 쪽을 택해요. 얼어붙어서 노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언 불꽃을 다 녹여서 태워버리는 상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시는 계몽을 불꽃 살리기로 묘사한 그런 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이 가진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희망과 절망을 노래하는. 희망을 이야기할 때 절망을 나오고 절망을 이야기할 때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곧 철저하게 희망이 없을 때는 절망하잖아요. 근데 절망할 때 어때요? 절망의 끝은 희망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의 이런 사상이 어디서부터 유리했을까 볼 때 어렸을 때에 불교를 연구하고 또 서양 그 현대 의식을 받아들이고 일본에서 느꼈던 그런 고독감과 비참함,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전투에 말려된 어두운 현실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는 고독과 비애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거를 문학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신이 일찍이 이거를 이제 혁명의 길로 내용을 봐서 본다면 의학도의 길을 접고 문학 창작의 길을 가게 된, 그 길로 투신하게 된 이유는 중국 인민의 정신을 계몽시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1936년 누신이 결핵으로 사망한 이듬해에 마오쩌둥은 누신은 중국 문화의 기수고 그는 위대한 문학가이며 위대한 사상가이자 혁명가였다고 평가를 했어요. 이런 평가의 영향으로 누신을
혁명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대만도 중국이니까 대만에서는 노신을 어떻게 보느냐. 노신을 좌익 작가, 그렇게 좌익 작가로 분류해 가지고 80년대까지 그의 작품을 불온 문서, 금서로 지정해 가지고 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만의 영향으로 노신의 계몽주의적 사상과 혁명성에 중점을 두어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2000년대 이후로 중국과 한국을 만나고 노신의 사상과 문학을 연구하는 입장, 곧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문학가하고 그다음에 사상가 이런 측면으로 혁명가로서만 높이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혁명가라는 왜 그걸 노신이 혁명가로서 평가하는 것보다 문학가나 사상가를 평가하는 게 낫느냐라고 볼 때 혁명가란 구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될 이 구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것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설계해서 그걸 밀어붙여 가야 되는 게 혁명가라면 노신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신은 정반대였죠.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죠. 생애 전반에 걸쳐서 한 가지 사상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현실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죠. 그래서 말년에 공산당 정책에 대해서 일정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공산당 노선에 동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비판을 가한 사상가이며 문학가에 더 근접한 인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신에 있어서 혁명이란 봉건 시대 끝에서 태어나 가지고 70여 년간 구국운동이 실패하는 것을 목격을 했죠. 그 구국운동 실패가 언제냐 그러면 물론 아펜전쟁 때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양무운동이나 변법운동이나 신해혁명 이런 그 실패가 되어지는데 노신에 있어서는 뭐냐면 전통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봉건 황제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잘못된 것이 바뀌어지고 새 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중국이 어떻게 변화하여 새 시대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측면에서 그의 혁명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 세대가 바뀌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할 건가, 여기에 혁명이 있지 정치 체제나 또는 혁명 무장 투쟁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혁명은 모든 중국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한 거예요. 미완의 혁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사람, 그게 진정한 혁명인이라고 누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시는 몰락을 경험한 일생을 걸어요. 그는 문호이자 사상가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방에 적이 있었어요. 그는 반봉건 혁명이라는 큰 틀에서 살았지만 이념과 사상을 협력하기를, 거기에 빠지기를 거부한 사람. 그래서 봉건사에 잔재해 있던 군보는 물론 계급 투쟁을 외치며 실제로 제못 챙기기에 몰두한 좌파 진영과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늘 수배 중이었고 도망자 신생이었어요. 그래서 저장성 샤오싱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년기에 이미 그는 자신의 가문과 중국, 동양의 문명 이런 내용들이 몰락한 것을 한꺼번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노신의 도주가 시작되죠. 그래서 난징에 철도학교를 가고 일본의 센다이 의과대학을 가고 다시 항저우에서 선생을 하고 북경에서 교수를 하고 교수와 일하면서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펴니까 수배령이 내리고
샤먼으로, 광저우로, 그다음에 상하이로 끊임없이 옮겨 다녀 있죠. 그래서 그의 일생은 유랑하는 일생이었죠. 그래서 베이징에서 공무원이자 교사로 일한 1912년부터 그에게 있어서는 명성도 없고 수입도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살다가 이 3.18 천안문 앞에서 수도 사범여자 대학생이 항의하고 47명이 죽고, 거기서 노신이 말할 때 민국 이래 가장 어두운 날이다. 민국 이래 가장 어두운 날이다. 이런 비판을 함으로 수배령이 내리고 다시 쫓긴 선세가 돼서 광저우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말년에는 그는 소설보다도 잡문을 무기로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하도 수배령이 내리니까 자꾸 자기 이름을 감추고 글을 쓸 때마다 필명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 필명이 100여 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100여 가지.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필명이 뭐냐? 영비, 링페이라고 그러는데 날기를 명한다. 그리고 헛간, 이 헛간이란 말하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럴 때 이 헛간을 써요. 그런 이 헛간이라는 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늘 게릴라였어요. 게릴라. 비타협적인 게릴라의 문명을 면모를 보여주는데, 마지막 돌아갈 때 뭔 말하냐면,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의 적은 상당히 많다. 만일 신식을 자처하는 사람이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나도 생각해봤다. 그리고 결정했다. 멋대로 나를 원망하도록 해라. 그 말이죠. 나 역시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누시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죽게 되니까 마오쩌둥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민족의 영웅이자 민족의 상징이다 라고 했고, 그의 관을 죽을 때 덮어준 천에 뭐라고 써 있느냐? 민족혼이라는 깃발을 덮고 수많은 군종이 추모할 때 상해에서 장례를 지내요. 그런데 그는 끝내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조직도 없고 강령도 없고 단지 전술과 전략만 있는 혼자 하는 지구전, 참호전, 산병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는 게릴라였다.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고독하고 집요하고 독보적인 게릴라였다. 그래서 그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는 역사적 중간물.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있었고 뒤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나는 중간에서 내가 하는 일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의미로 중간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사슬에서 지금 여기 존재하는 중간자다. 삶이란 중간물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되는 생각으로 그는 모든 일을 출발해요. 그러니까 전통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내가 할 일은 뭔가,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할 때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중간물로서 역할. 그리고 한 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픔을 통해서, 무슨 아픔이에요? 드러나는 아픔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해 나갈 때 얼마나 큰 어둠을 보고 또 그 일을 지적할 때마다 고독하고 적막하고 참 비참한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비관과 낙관 속에서도 절망과 희망에 있는 그 모습을 뭘로 표현하느냐? 중간물이라는 이 말로
문학의 주체와 절망에 반항하는 인생 철학을 이야기해요. 나는 중간에 넘겨주는 바톤 터치할 때 나는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분은 어떤 인물인가? 특정 사고에 매몰되지 않고 사유 경계를 헤쳐나가는 집요함이 있고 부조리와 절망에 맞선 반항이로 살았다. 그러면 이렇게 이 노신을 우리가 지금 그의 생애와 사상과 계몽과 혁명에 대한 관점들을 봤는데 이렇게만 하고 우리에게 그냥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 한국 독자들 그리고 우리 같이 강의를 하는 여러분이 노신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노신은 이 혁명적으로 또는 계몽사상가로서 마치 광인일기가 중국 역사의 식인의 역사를 규정하고 식인으로 형상화된 그 뭡니까? 인위도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 폭력, 사회 시스템의 폭력성을 고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918년도에 중국이 오직 중국 사회에만 이런 국가 폭력과 사회 시스템의 폭력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적 의미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이 사람 한 사람은 고집스럽게 이렇게 살았다가 참 너 안 됐다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국가 폭력,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폭력이 있었죠. 지난주에 있었던 광주 사태가 국가 폭력의 문제고 국가 시스템의 폭력성이 뭐예요? 어떤 측면에서 세월호 사건을 국가 시스템이 다 없던 걸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작용들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큐와 같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 폭력이나 사회 시스템의 폭력성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고 잘못된 일이 규명되지 않는 일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현대적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무리인데 질문 있으세요? 전혀 대답을 안 하네. 네. 없습니다. 없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다음 주에 일찍 10분 전에 들어와서 질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으셨죠? 그리고 그 레포트 시험은 카톡에 올라 있는 대로 시험은 본인이 타이틀을 정해가지고 소논문을 쓰는 거예요. 5천자에서 7천자. 그리고 글자 크기는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너무 적게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쓰는 10포인트 정도, 혹은 11포인트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는 6월 26일 이전까지 다 하셨죠? 예.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